네 혼처가 정해졌다. 바로 최참판되게. 멋습니다. 어머니, 제발. 양반과 규수를 대감된 머슴에게 시집 보낸다니, 더군다나 예단 하나 없이 급하게 치러지는 혼사라니. 청사년 고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딸은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 보냈으면서 막내딸은 왜 이리 급하게 천한 곳으로 보내는 것인지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혼사 뒤에 숨겨진 엄청난 진실을 말이지요. 집안에서 버린 듯 시집 보내진 막내딸이 밝혀낸 진실은 고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도대체 양반가 규수와 혼례를 치룰 그 머슴이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엄청난 진실 속 머슴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한 사랑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 연간 충청도 청사년에는 이씨 성을 가진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기와를 얹은 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예전에 세운 문패가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살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때가 끼었고 마루 귀퉁이는 갈라져 있었지요. 이 집의 막내딸 다연은 21살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소생이었으나 친어머니는 다연이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첩이 있었고 그 첩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지요. 정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첩 박씨가 둘째 부인으로서 정식으로 안채에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친딸들만 금지옥엽으로 살뜰히 챙겼으며 다연은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고 상여가 떠난 뒤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박씨 부인은 친딸들의 혼처를 서둘러 정했습니다. 큰딸은 인근 고을에 부유한 지주 집안으로, 작은 딸은 관직에 있는 양반가로 시집을 보냈지요. 꽃가마가 연이어 대문을 나섰고 잔치상이 2번 차려졌습니다. 그렇게 친딸들을 먼저 내보낸 뒤 안채의 빈 방에는 다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연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딸들이 떠난 뒤 박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말을 붙이고 끼니를 챙기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방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다연은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딸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연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바깥채에서는 하인이 장작을 패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다연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곧 어디론가 보내질 것이다. 그것이 어디일지, 어떤 방식일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이 친딸들을 먼저 내보낸 것은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고 그 순서가 곧 올 것이라는 걸 다연은 알고 있었지요. 사흘 뒤 박씨 부인이 다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거기 앉거라. 다연은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롱을 등지고 앉아 다연을 내려다보았지요. 내 혼처도 이제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은 물음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물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하는 말투였지요.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다연을 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서두르는 게 좋겠다. 그 말을 끝으로 다연은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다연은 창호지 너머로 어두워지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처가 어디인지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른다는 말에는 무언가 급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다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오갔고 잠시 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다연은 이불을 덮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연은 평소처럼 마루에 나와 세수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인들도 말이 없었지요. 다연은 혼자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을 들고 천을 꿰매면서도 다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 앞날은 이미 정해졌구나.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몰랐지만 다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박씨 부인이 혼처를 서두른다는 말을 한 뒤 다연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지요.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다연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다연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시던 때의 일이었지요. 아버지의 병은 작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잦았고 이내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셨지요. 의원이 불려왔고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무렵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오던 의원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젊은 의원이 찾아왔지요. 박씨 부인은 예술이 더 뛰어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신 의원이시다. 더 나은 약을 지어주신다 하니 안심하거라. 다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 냄새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 다리던 약은 쓴맛이 강했는데 새 의원이 지은 약은 냄새부터 달랐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안색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의원의 처방을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바뀐 날, 약재가 바뀐 날, 그 순서를 다연은 또렷이 기억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명이 다하신 것이라 말했고 고을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연도 겉으로는 그저 슬픔을 삼키며 상복을 입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다연은 방에서 잠을 청하려다가 문득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루를 지나 사랑채 가까이 가자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였고 또 다른 사내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다연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참판댁에서 오셨다는 게 분명하오? 그렇소이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면 돼요. 은전은? 여기 있소. 약속대로. 그 순간 무언가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은전 자루를 내려놓는 소리였지요. 다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소리는 낮았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일은 조용히 마무리하시오. 아무도 모르게. 염려 마시오. 혼처만 서둘러 정하면 돼요. 다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처, 그 단어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최참판댁이라는 이름, 은전이 오간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다연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디론가 보내려 한다. 은전을 바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혼처를 서두른다는 것도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연은 그날 밤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댁이라는 이름, 은전이 오간다는 사실,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하라던 말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지요. 다음 날 아침, 다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상을 받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안채에 앉아 있었고, 다연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다연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박씨 부인은 의붓딸인 다연이 모른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박씨 부인은 혼처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 다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연은 다시 안채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롱 옆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지요.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혼처가 정해졌다.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어디옵니까? 박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재는 듯 했지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최참판댁이다. 최참판댁. 사흘 전 밤에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다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그대로 숙이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최참판댁에서 일하는 머슴 인강이라는 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참판댁이라 해서 혹시 양반 자제일까 싶었는데, 머슴이라니. 양반과 교수를 머슴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실 부인의 소생을 말입니다.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연의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혼사는 보름 안에 치를 것이다. 예단이나 지참 같은 것은 차리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다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알아야 할 것은 없다.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다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혼사가 아니라 처분이라는 것을. 박씨 부인은 자신을 어딘가로 보내기로 정했고, 그것이 최참판댁 머슴의 아내라는 자리였습니다. 다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항할 힘도 거부할 방법도 없었지요. 다만 가슴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은전을 받고 맺어진 거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전의 대가로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다연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다연은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지요.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자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반과 교수로 태어나 이렇게 버려지다니. 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 아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곧 돌아갔지요. 다연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전이 가져온 문서에는 아마도 혼사 날짜가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보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연은 그 사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혼례복도, 패물도, 지참금도 없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저 가서 살림이나 거들면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마치 하인을 내보내듯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혼례 전날 다연은 방 안에서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챙긴 짐을 내려다보니 보따리 하나에 들어갈 만한 옷가지와 친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뿐이었지요. 그것이 정실 부인의 딸이 시집 갈 때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없고 별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최참판댁 머슴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다연은 한 가지만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이 바뀌던 날, 은전이 오가던 밤, 그리고 오늘까지의 모든 일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간소한 가마가 대문 앞에 섰고 가마꾼도 둘뿐이었습니다. 다연은 보따리를 들고 마루를 내려섰지요. 박씨 부인은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배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연은 가마에 올라 앉았고 가마문이 닫히자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지요. 그렇게 다연은 태어나 자란 집을 떠났는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가마는 청사년 고을길을 지나 최참판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다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급히 혼사를 치르는 것이며 그 입막음의 대가로 머슴의 아내라는 자리로 보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마가 최참판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꾼이 가마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지요. 다연은 가마에서 내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높은 담장과 큰 대문이 보였고 기와지붕이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은 청사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지요. 그런데 다연을 맞이한 것은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와 다연을 옆길로 안내했지요. 담장을 따라 돌아가니 작은 쪽문이 나왔고 그 안쪽으로는 행랑채와 하인들이 머무는 곳이 보였습니다. 다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안채로 들어가는 신부가 아니라 머슴의 아내로서 이곳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인은 다연을 행랑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문도 작았지요. 벽은 회칠이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자리 하나만 깔려 있었습니다. 하인은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연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양반과 규수로 자란 몸으로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울어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상투를 틀었고 옷은 평범한 머슴의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가 인강이었습니다. 인강은 방 안에 있는 다연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지요. 이곳이 우리가 지낼 곳이요. 말투는 딱딱했지만 함부로 대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인강은 방 한쪽에 앉아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다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고 인강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인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는 치르지 않았소. 그냥 이름만 올린 것이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단도 없고 예식도 없는 혼사였으니 그럴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지요. 인강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묻는 것에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지내시오. 그 말에는 무언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인강을 바라보았지요. 인강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는 경계와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연은 대답했습니다. 알겠나이다. 그날 밤 다연은 방 한쪽에 누웠고 인강은 반대편에 자리를 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지요. 밤은 고요했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연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행랑채 부엌에서 밥을 얻어왔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다연을 힐끗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았지요. 다연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인강은 새벽부터 나가 일을 했습니다. 창고 쪽을 드나들거나 마당을 쓸거나 곡식을 나르는 일을 했지요. 머슴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인강의 손은 거칠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머슴치고는 너무 단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연은 인강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강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은 늘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지요. 창고 열쇠가 바뀌는 시각, 쌀자루가 나가는 횟수, 관아 사람들이 드나드는 날, 인강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연은 마당 구석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관아 아전과 최참판댁 관리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직였지만 귀는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장부는 정리되었소? 예, 말끔히 맞춰 놓았습니다. 쌀은 어디로 보냈소?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연은 그 순간 문득 인강을 보았지요. 인강은 멀리서 곡식 자루를 나르는 척하면서 창고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무언가를 세어가는 듯했습니다. 다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강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무렵부터 청사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굴량미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관아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쌀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말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하지만 관아 장부는 언제나 말끔했고 관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급 아전 하나가 불려 들어갔고 국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비리가 밝혀지는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국문은 하루 만에 끝났고 그 아전은 실수로 장부를 잘못 기록했다는 죄목만 뒤집어 쓴 채 파면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더 이상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댁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연은 행랑채 부엌에서 일하는 안악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쯤에서 끝났으니 다행이라는 말, 더 캐면 큰 사람들까지 건드린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다연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지었지만 귀는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관아 사람들이 최참판댁을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돌아보고 장부를 확인하고 관리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떠났지요. 겉으로는 일상적인 방문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아 아전 하나가 머슴들이 머무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연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전이 인강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 창고 일을 거두는 자냐? 예, 그렇습니다. 창고에 출입할 때 이상한 점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시킨 일만 했을 뿐입니다. 아전은 잠시 인강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연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지요. 방 안에 누가 있느냐? 제 아내입니다. 불러내 보거라. 인강은 방문을 열고 다연을 불렀습니다. 다연은 바느질을 내려놓고 방 밖으로 나왔지요. 아전은 다연을 위아래로 후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보름쯤 되었습니다. 창고에 간 적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줄곧 행랑채에서만 지냈습니다. 아전은 잠시 다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지요. 그렇다면 됐다. 앞으로도 본 것 없이 지내거라. 그 말에는 묘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전이 떠난 뒤 인강은 다연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입이 닫혀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다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인강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인강이 처음으로 긴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하시오. 앞으로 관아에서 사람들이 더 자주 올 것이오. 알겠나이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마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오. 다연은 그 말을 듣고 인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강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랐지요. 무언가를 경계하는 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빛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관아 사람들은 몇 차례 더 다녀갔습니다. 때로는 창고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머슴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척하며 왔지요. 하지만 묻는 것은 늘 비슷했습니다. 본 것이 있느냐, 들은 것이 있느냐, 이상한 점이 없었느냐. 그들은 답을 듣기보다 입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그들이 올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는 인강이 조용히 창고 쪽을 살폈습니다. 쌀자루의 개수, 장부가 묶인 위치, 사람들이, 오간 시각. 인강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고을에는 이제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급아가 벌을 받았고 장부도 정리되었으니 더 이상 캐물을 일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다연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덮으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강이 지켜보는 것은 바로 그 덮으려는 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관아 사람들의 방문이 뜸해진 뒤 며칠간은 조용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다연은 평소처럼 행랑채에서 일을 거들었고 인강은 창고 쪽을 드나들며 머슴의 일을 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연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강은 늦게 돌아와 방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인강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 다연은 바늘을 멈추고 인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지요. 머슴의 말투가 아니라 어딘가 품격 있는 양반의 말투였습니다. 나의 정체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소. 들으시겠소?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강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소. 청사년 일대의 곡물 유용과 장부 조작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오. 다연은 숨을 죽이고 인강의 말을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조사하는 관리였지요. 인강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부 조작 정도로 생각했소. 하지만 조사를 하면 일이 커졌소. 최참판과 관아 세력이 얽혀 있었고 굴량미를 빼돌리는 규모가 상상을 넘었소이다. 인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증거를 모아 상부에 보고하려던 참이었소.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제 거처를 습격했소. 칼을 든 자들이었지요. 겨우 빠져나왔지만 다음날 관아에는
제가 임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다연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강이 왜 머슴의 옷을 입고 이곳에 있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는지를 말입니다. 사망 처리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소.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소. 살아남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신분을 택했소. 머슴이라는 신분 말이오. 인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오. 증거를 끝까지 모아야 했기 때문이오. 머슴으로 있으면 창고를 드나들 수 있고 장부가 어떻게 조작되는지 볼 수 있어. 쌀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알 수 있지요. 다연은 그동안 인강이 보였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창고를 유심히 살피던 눈빛, 쌀자루의 개수를 세던 모습, 사람들의 동선을 기억하던 것들, 모두 증거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다연의 물음에 인강은 잠시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지요. 당신도 알 권리가 있어.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당신도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니까 말이오. 다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이 바뀌던 일, 은전이 오가던 밤, 급하게 정해진 혼사,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자신은 본 것을 감추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었고, 머슴의 아내라는 자리는 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다연이 말을 꺼내려 하자 인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시오. 때가 오면 그때 말씀해 주시오. 그때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것이오. 인강은 일어서서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바깥은 고요했지요. 증거는 거의 다 모았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오. 다연은 인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라의 관리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버려지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과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지요. 이제 다연과 인강은 단순히 혼사로 맺어진 부부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인강이 정체를 밝힌 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인강은 마지막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요. 창고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이름, 빠져나간 날짜, 장부가 다시 묶이는 시각,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다연도 조용히 그 일을 도왔습니다. 행랑채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어느 날 밤 인강이 다연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인강은 작은 보자기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뭉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지요. 이제 때가 되었소. 내일 새벽 조정으로 보고가 올라갈 것이오. 인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연은 그 종이 뭉치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작은 종이들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도 준비하시오. 국문이 열리면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것이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날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지요. 아버지가 병석에 누우셨던 날, 의원이 바뀌던 날, 약 냄새가 달라진 날, 그리고 은전이 오가던 그 밤의 일까지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인강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보고를 올리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뜨고 한나절이 지나자 관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지요. 오후가 되자 최참판댁에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청사년 관아의 관리들이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지요. 그들은 창고를 봉쇄하고 장부를 압수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연도 행랑채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머슴들과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 마당에서 본격적인 국문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참판댁 사람들은 물론이고 관아 아전들까지 모두 불려 나가야 한다고 했지요. 다연을 태우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가마가 왔고 다연은 그 가마에 실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가운데에는 국문을 주재할 고위 관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형조에서 온 듯한 벼슬아치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비리에 연루된 관아의 아전인 백치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국문이 시작되자 장부 조작에 대한 물음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관아의 장부를 담당하던 자냐? 그렇사옵니다. 이 장부를 보거라. 쌀의 양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고친 것이냐? 백치수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기록했을 뿐이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증거가 여기 있다.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가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쌀의 이동 기록, 장부가 수정된 시각, 그리고 백치수가 창고를 드나든 날짜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백치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장부를 고칠 때마다 기록한 것이 여기 다 있다. 백치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장부를 고쳤습니다. 최참판 어른의 명을 받들어 쌀의 양을 줄여 기록했사옵니다. 실제로는 100석이 나갔는데 50석만 나간 것으로 적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리했느냐? 1년이 넘도록 매달 그리했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성들은 분노로 들끓었고 누군가는 역정놈 외쳤지요. 국문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부를 조작하여 나라의 군량미를 빼돌리는 일에 가담한 죄에 파면하고 3천 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 백치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관리들이 그를 끌어내자 백치수는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질질 끌려갔지요. 그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최참판이 불려 나왔습니다. 평소 근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고을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였던 그가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마당 가운데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군량미를 빼돌린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 또 다른 종이 뭉치가 펼쳐졌습니다. 쌀이 나간 날짜와 양, 은전이 오간 기록, 그리고 그 은전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 기록을 보거라.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군량미가 내 창고를 거쳐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 양이 1000석이 넘는다.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최참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게다가 입막음을 위해 은전을 주고 사람을 처분하지 않았느냐? 증인이 여기 있다. 그때 다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참판은 다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이 여인이 본 것을 말하게 하라. 다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 없이 담담하게 본 것을 그대로 말했지요. 아버지 장례가 끝난 며칠 후 밤에 사랑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와 낯선 사내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최참판댁에서 왔다는 말과 함께 은전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라.
혼자만 서둘러 정하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뒤 어찌 되었느냐? 사흘 뒤 제 혼사가 급히 정해졌고 예단도 없이 최참판댁 머슴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참판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지요. 증거와 증언이 맞물리자 그의 죄는 명백해졌습니다. 국문관이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량미를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게 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죄, 최참판의 벼슬을 삭탈하고 가산을 모두 몰수한다. 최참판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세와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관리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부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내 남편이 병들었을 때 의원을 바꾸고 약을 바꾼 것이 사실이냐? 박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였사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의원이 바뀐 뒤 병세가 더 나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최참판 댁으로부터 은전을 받고 의붓딸을 입막음용으로 혼인시킨 것도 드러났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죄도 명백했지요. 남편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죄, 은전을 받고 의붓딸을 처분한 죄, 관노로 정한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양반집 둘째 부인으로 살던 그녀가 이제는 관청의 노비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끌려가면서 통곡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국문이 끝났습니다. 악을 저지른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진실은 밝혀졌지요. 다연은 관할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국문이 끝난 다음 날 다연은 최참판댁 행랑채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지요. 최참판이 삭탈관직되고 가산이 몰수되면서 이 대저택도 곧 관청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머슴들과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인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제와는 달랐지요. 머슴의 옷이 아니라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어사패가 차여 있었습니다. 상투도 단정히 틀었고 얼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채비를 하시오. 인강의 말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슴의 말투가 아니라 양반 관리의 말투였지요.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곧 준비하겠나이다. 그날 오후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인강을 불러 세웠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고을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었지요. 모두 어제의 국문에 이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위 관리가 공문을 펼쳐 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 인강은 청사년의 군량미 비리를 조사하던 중 역적들의 습격을 받았으나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하여 사망 처리를 취소하고 이전보다 높은 품계의 암행어사로 복직을 명한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머슴으로만 알았던 인강이 실은 암행어사였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워했지요. 인강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씨 집안의 다연을 여기 세우라. 다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리는 다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다연은 비리를 목격하고도 입을 다물지 않았으며 국문에서 정확한 증언으로 진실을 밝혀냈다. 이에 조정에서는 다연을 피해자가 아닌 핵심 증언자로 기록하며 정실 부인의 딸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을 것을 명한다. 다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버려진 딸로만 여겨졌던 자신의 이름이 이제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지요. 관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거래로 이루어진 혼사는 무효로 하며 두 사람이 원한다면 정식 예법에 따라 다시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들어 인강을 바라보았고 인강도 다연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강은 다연을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리고 싶소. 당신의 뜻은 어떠하시오? 다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그리하고 싶사옵니다. 인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단을 준비하겠소. 당신은 마땅히 양반과 규수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하오. 한 달 뒤 청사년 관아 앞에서 정식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다연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제대로 된 가마를 타고 왔지요. 예단도 풍성했고 혼례 절차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인강은 다연과 함께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에서 하사한 집이었지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아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부부요. 인강의 말에 다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편안한 미소였지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강은 조정의 명을 받아 여러 고을을 다니며 비리를 조사했고 다연은 집안을 돌보며 인강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인강이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소. 다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버려진 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떳떳한 이름을 되찾았으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 진실을 밝혀낸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 낳은 딸은 살리고 법으로 낳은 딸은 버렸으나 죄는 끝내 숨지 못했다네. 사람을 버린 자들은 이름을 잃었고 이름을 버렸던 사내는 벼슬을 되찾았다네. 그리고 버려진 딸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벼슬가의 아내가 되어 떳떳이 살았다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었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었습니다. 다연과 인강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